많이 계시지만 맥과가 지금 20주년을 맞이해서 20가지 주제로 지금 매주 금요일 밤 불금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계속 저희가 그 힘이 계속 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세 번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20번이 끝나면 끝나나요? 라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매주 했던 이 주제를 아마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새롭게 또 발굴을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17가지의 주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가 오늘이에요. 저는 뭐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왔기도 했지만 지금 가장 트렌디하게 마케팅,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고요. 실제로 저희가 17번의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질의를 하셨던 많은 분들을 제 머릿속에 그 분석툴로 돌려서 이렇게 쭉 한번 들여다보면 디지털 마케팅 쪽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진지간의 그 사전 등록이 풀이 나갔고 왜 등록 안 되냐고 계속 연락 오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풀어가지고 한 150분 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핫한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고요. 만약에 그냥 저희 공감국가에서 계속 찾아오셨던 분들은 오늘 참 그 좋은 주제를 얻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선물 드려요.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자, 선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다. 난 이거 안 받아가면 집에 서울에서 못 가겠다.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네. 어디서 오셨나요? 여기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영통이요? 저희 지난달 수원 영통. 예. 맞아요. 수원보다 멀다. 네. 왜요? 네, 드립니다. 네, 노트북이에요. SSD 없는 노트북. 자, 드릴게요, 수원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주년 기념해서 사업을 했어요. 저희 업무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집들이 겸 여러분들 초청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행사를 하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저희들 보내드리는 정보 소식지 그 이메일로 저희 쪽에서 나가는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오고 계시군요. 선물 다 줄 거니 발별버려야 되겠네요. 자, 네, 발별버 하시죠. 아직 열심히 오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끝나면 안 됩니다. 저, 김유준호 과장님, 저희 선물 좀 넣어주세요. 네, 저랑 발별버. 손을 드십시오. 네. 세 판 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별. 받으신 분들 또 드릴 거예요.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가위바위보! 네. 이기시면 안 됩니다. 이기신 분만 남아 계세요. 이기신 분만 남아 계세요. 네, 나중에 손가락 이렇게 바꾸다가 저한테 가서 되게 창피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만 남으시는 겁니다. 가위만. 네. 네 분 남아 계시네요. 가위바위보! 가위 두분 계세요. 가위 두 분. 네, 저랑 같이 한 분으로 가위바위보! 네. 가위 내리시면 주먹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는데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거 주세요. 자, 한국 사람은 3세판. 요건 더 남았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노트예요. 노트인데, 소비자가 8,000원 되나요, 이게? 이 노트로, 여기다가 이제 메모하고 그러시면요, 대박난대요. 뭐, 동남아고요. 뭐, 그런다. 네. 재밌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 남았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주먹만 남으시면 됩니다. 주먹.
가위바위보! 네, 고쟁이만 남으시면 됩니다. 제 패턴이 있었어요? 네네. 가위바위보! 네, 고쟁이만 남으시고요. 너무 남았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 드릴게요, 가위.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네, 거진 이제 의자는 다 자리 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 네. 가위바위보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그거의 저녁이 밝아져요, 표정이.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 네. 고재기. 주로 내릴 때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 두 분 남았습니다. 세 분 남았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네, 고재기. 가위바위보! 네, 주먹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물. 네. 저쪽에 있어요?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창립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될까? 이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지점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기회가 많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이 와이드 플랜에서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이 와이드 플랜이라는 회사가 아마 앞으로 국내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모바일 쪽 마케팅에 선두주자가 될 거 확실할 것 같고요. 주는 거 아닙니다. 제 초기에 우리가 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몇 주 전에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기업 분들을 모아서 데이터 관련된 엔지니어,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입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채용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채용 설명회 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사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우리도 사람 많이 뽑는데 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많이 뽑는 그 회사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 와이더 플래닛의 우효식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샘 CMO도 하셨고 SK텔레콤에도 계셨어요. 또 오버추어, 야후 이런 쪽에서도 하셨던 이쪽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은 필드의 정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큰 박수로 우리 우효식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우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모여 계시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관적이지만 시장에서 저희가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소위 작동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리세요? 네, 이렇게. 네, 제가 두 줄을 써놨는데요. 윗줄은 한글로 써놓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영어로 써놨습니다. 네. 사용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헤이비어와 프레퍼런스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윗줄이고요. 아랫줄은 그거를 우리가 머신러닝 혹은 AI라고 불리우는 추천 엔진에 의해서 타겟티드된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 두 가지의 패러그래프 문장이 있죠. 자, 위에를 저희가 DMP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아랫줄에 있는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에드텍과 우리가 마텍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두를 제가 몇 가지 던질게요.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자, 개별화 기반 매스 마케팅이란 말이 재밌잖아요. 예, 우리가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별화를 하는데 매스 마케팅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순된 얘기잖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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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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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생겼네. 네, 이거 왜 생겼을까요? 아, 됐나?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던지는 화두는, 자, 여기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마케터들이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하고 감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데이터에 기반한 또 추천 엔진이라는 거에 기반한 마케팅과 광고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개별화 기반 매스 마케팅이랑 이제 유사한 컨셉이죠. 니치 마케팅을 하는 거를 대규모로 하면은 니치 마케팅이라는 게 시장을 좁혀서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이를 태울 때도 태양에다가 아무리 갖다 대야 타지 않지만 이게 돋보기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타듯이 그게 결국 니치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대규모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그거를 다른 이제 용어로 설명을 해보면 사용자의 디지털 행태 중에 특히 구매 행태, 온오프라인의 결제 행태, 위치 정보 등을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마케팅을 하는 거를 소위 마케팅 택이라고 하고요. 똑같은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거를 애드택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에 의해서 마켓과 애드택이 돌아가는 구동 원리랑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화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사용자의 오토 행태 기호 빅데이터에 기반한 타겟 마케팅 플랫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프로그래마틱 바잉 광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세 가지의 그 스토리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빅데이터 분석 기반 타겟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같이 보고요. 두 번째는 자, 그게 어떤 구동 원리와 주요 기술을 갖고 구동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운영하기가 좋고요. 세 번째는 간단하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컨설팅 회사에도 잠깐 있었었는데 항상 이 2x2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부면이 생기잖아요. 이게 X축, Y축만 세우면. 자, 이 Y축을 보시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있고 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스터마이즈를 좋아하죠. X축을 보시면 원웨이 메시지가 있고 투웨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투웨이를 좋아합니다. 자, 그게 세일즈 퍼슨이죠. 가령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신 분. 예,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고객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거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근데 반면에 슈퍼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인가 엊그제 광고했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아무리 화두를 가지고 개인화를 하려고 해도 이런 대형 광고는 매스이자 원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x2 매트릭이 나오죠. 이렇게 X축, Y축으로. 자,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앞에 제가 화두를 던진 것처럼 현대자동차에 제일 잘 파는 분을 만약 손오공이 자기 털을 이렇게 빼갖고 후 불면 뭐 1000명이 되듯이 그 세일즈 퍼슨을 아주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드 되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대규모화가 되겠죠. 자, 그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오공처럼 그 사람을 뭐 1000명, 2000명을 만들 수는 없고요. 결국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천 엔진을 돌려서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갈 거냐라는 화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마텍과 에드텍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면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즉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마케팅 광고를 위해서 데이터란 화두, 타겟팅, 광고 채널, 플랫폼 등에 관련된 기술 전반을 마텍과 에드텍의 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브랜드 매니저분들이 계시면 그 광고를 전송하고 타겟팅하고 관리하는 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의사결정할 건지,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 다양한 사용자의 터치포인트를 어떻게 갈라서 광고 전송을 할 건지 등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있죠. 자,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물론 100% 풀어줄 수는 없지만 마텍과 에드텍이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이 산업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자, 저희 같은 회사도 아직 작은 회사지만 일본, 중국에 광고를 내보내거든요. 일본에는 저희 사무실이 있고 중국에는 아직 없는데, 자, 30억 이상의 사용자에 도달하는 게 저희가 그 사용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다 애드버타이징 엑스체인지 마켓이라는 마켓을 통해서 소위 기계들이 전달을 하는 거죠. 거대한 데이터고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기반하니까 높은 성과와 활용성이 있고요. 등에 또 이러한 아주 고도화된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에드텍, 마텍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커스터머 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오전에 가서 점심에 잠을 자다가 뭔가 저녁에 살려고 하는 거를 컨버전을 시킬 수 있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오후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길에 또 컨버전을 할 수가 있고, 집에 와서는 컨버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집이라는 곳에서는 PC 환경이다가 모바일 환경이다가 PC 모바일 환경이다가 끊임없이 소위 온되고 있는 거죠. 오프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커스터머 저니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마케팅에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을 해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타겟 사용자들을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 모아서 어떻게 그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추천할 거냐라는 또 다른 화두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마케팅을 하던 분들이시면 우리가 쉽게 보는 마케팅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거죠. 자, 마케팅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브랜드 매니징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목표가 있고요. 시장 분석을 하고요.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종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돋보기가 있어야만 종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타겟팅이라는 화두가 생겨요. 세그멘트를 하고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의 타겟팅은 상당히 개념적인 타겟팅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사용자를 직접 쫓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매체를 갖고 타겟팅을 하는 거죠. 가령 여기 그 CJ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화장품을 이니스프리 그 CJ에 소속되어 있는지 기억은 제가 잘 안 납니다만 화장품을 다루시는 브랜드 매니저가 있으면 20대 초반의 여자분들을 타겟팅을 한다. 물론 20대 초반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일부러 30대를 타겟팅하기도 하고 10대를 타겟팅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아주 직선적으로 20대 초반을 타겟팅한다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과 광고를 내보내냐고 할 때 사용자를 직접 쫓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매체를 타겟팅하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매체를 갖고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상식적으로 놓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그 매체에 모인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 사는 분이면 제주일보도 가시고요. 모바일 PC로. 또 매경도 가시고 조선일보도 가시고 또 다른 20대 초반의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매체를 가겠죠. 결국은 매체 타겟팅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세그멘트와 타겟팅을 컨셉을 갖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그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다른 데 가서 행위들, 다른 매체 가는 걸 다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그멘트와 타겟팅이라는 걸 한 다음에 믹스를 하고 차별화를 하고 결국은 우리 마케터들은 인게이지를 시켜야 됩니다. 구매 내지는 자기 사이트로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자, 그거를 도와주는 게 오늘 말씀드릴 타겟팅을 하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근데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를 직접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대 초반의 여성분을 타겟팅하는 이니스프리의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면 예전에는 매체를 갖고 타겟팅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자를 직접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20대 초반의 여성이 특정인을 잡아서 그분이 매경을 가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매체를 가건 제주일보를 가건 상관없이 사용자를 직접 쫓아다니는 패러다임으로 타겟팅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고전적인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다루든지 간에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때는 인지를 시켜야 되고요. 감안을 시켜야 되고 리서치를 시켜야 되고 결국 나의 상품에 인게이지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구매를 이끌어가는 게 뭐 아주 그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죠. 자, 그래서 요 단계를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노출과 임프레션이라고 부르고 요 단계를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그 행위를 하는 비집과 클릭이라고 부르고 요 단계를 컨버전, 구매라는 걸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앞에도 계속 타겟팅이라는 화두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타겟팅을 정말 잘하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체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광고 안 해도 됩니다. 타겟팅을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프로덕트도 굉장히 잘 만들겠죠. 그 타겟에게 소구할 만한 소재만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 거니까. 근데 그게 이론적이지 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가령 자, 이게 소위 퍼넬이라고 부르잖아요. 위가 크고 아래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타겟팅을 정말 잘해서 어웨어니스로 그 사용자에게만 보내면, 우리 타겟 사용자에게만 보내면 이게 이렇게 홀쭉해지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게 통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타겟팅을 잘해서 우리가 어웨어를 시키면은 이렇게 줄지 않고 통짜로 가거나 최대한 이렇게 줄지 않고 이렇게 좀 더 뚱뚱하게 줄겠죠. 자, 그게 타겟팅의 힘인 거예요. 데이터의 힘과 타겟팅의 힘인 거죠. 혹은 우리 회사가 요번에 예산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서 요만큼의 구매만 일으키겠다라고 하면 타겟팅을 해서 그 어웨어를 시키는 그 커스터머들을 이렇게 줄여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매체 비용이 굉장히 줄겠죠. 어웨어니스를 정확히 하면.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퍼넬을 어떻게 하면 통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 통짜가 아니면 최대한 좀 넓게, 혹은 이 타겟팅을 잘해서 나의 예산이 이만큼이면 이 매체를 활용하는 어웨어니스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화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간단하게 이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94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소위 디지털 마케팅이 시작이 된 거죠, 광고가. 그때를 뭐 제가 그냥 통칭하자면 그 1세대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광고는 소위 그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넌 타겟팅 디스플레이 광고인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조선일보를 키셔서 모바일로 똑같은 기사를 보시면 그 옆에 있는 광고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미도. 근데 예전에 94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는 개인 비식별로 트래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키라는 아이디가 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이 매체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만 커버를 하면 다른 곳에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매체의 파편화가 덜 된 거죠. 근데 지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체의 파편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은 아직도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매체를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매체의 파편화가 덜 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파편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기업의 수요와 광고 마케팅에 대한 수요와 매체가 파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체 공급이 그렇게 되면서 소위 넌 타겟팅이라는 광고가 충분히
이 디지털 광고 시장, 마케팅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03년부터 기업들이 디지털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신문, 뭐 라디오도 아닌데 나의 프로덕을 20대 초반의 여성을 타겟팅을 하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이 보는 것까지 내가 다 페이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마케팅의 ROI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검색 광고라는 매우 강력한 타겟팅 툴이 나온 거죠. 상당히 재밌는 컨셉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검색 광고를 들고 왔는데 그게 아이디어 랩이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쉽죠. 검색어를 치면은 검색어를 플랫폼이 팔아서 가장 비싸게 검색어를 클릭당 과금하겠다고 나선 작자를 위로 올려주는 너무너무 간단해서 봉이 김선달 같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검색 광고 시장이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아주 가뿐하게 제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의 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뭐 지금도 여전히 네이버도 검색 광고의 비중이 뭐 너무너무 큽니다. 자, 그런데 검색 광고마저도 이제 왕자의 자리를 서드 제너레이션에 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검색 광고라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에서 많은 행위를 하잖아요.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검색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굉장히 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중에 사용자의 여러 행위 중에 검색이라는 행위에만 반응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검색이라는 강력한 인텐션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데 사용자는 검색이라는 행위만 하질 않거든요. 특히 요새는 디지털, PC 모바일에서 다양한 행태를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역시 마케팅과 광고의 ROI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한 2007년부터 그 빅데이터의 하둡이라는 기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검색이라는 행위 외에도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서드 제너레이션 광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분들이 조선일보 모바일을 키셔서 같은 기사를 여시면은 다른 광고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른 광고들이 얼마나 사용자의 실제 니즈와 그 기호에 소구하느냐라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게 서드 제너레이션 광고고 이 광고의 화두가 빅데이터와 AI에 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역사 공부를 해봤는데요. 잘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넌 타겟팅에서는 이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의 이 정확도가 굉장히 브로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내가 타겟팅을 20대 초반을 하더라도 20대 초반이 볼지 50대가 볼지 30대가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브로드하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지만 현재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매우 그 정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때는 브랜딩의 목표라면 이때는 구매를 직접 그 유도하는 컨텐츠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구매라는 행태를 하기 위해서 이 스페시픽한 컨텐츠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 매우 특정한 정보가 나와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화두가 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세대는 넌 타겟팅일 때는요. 기업이 있고 에이전트 대행사가 있고 퍼블리셔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대 초반에 여성분을 타겟팅하는 CJ가 있으면은 매체를 갖고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자, 근데 이게 2세대로 가면서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대규모 양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광고 콘텐츠와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의 그 키워드를 중간에서 매칭시켜서 이 수익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검색 기반의 타겟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죠. 오버추어, 구글, 네이버 등도, 네이버는 매체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이 서드 제너레이션은 이름이 좀 바뀌었죠. 타겟티드 마케팅 플랫폼. 그래서 사용자의 행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거기에 준해서
광고 마케팅 컨텐츠를 내보내는. 자, 그래서 그걸 프로그래마틱 애드라고 부르는데요. 재밌는 거는, 자, 우리나라 국민이 디지털 행태를 보여서 디지털 매체를 소비하는 거는 양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색 광고 플랫폼이라는 데서는 사용자의 여러 행위 중에 검색이라는 행위만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풀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사용자의 행태를 매우 브로드하게 인지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타겟팅할 수 있는 모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겟팅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결국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이 머신들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얼마나 더 잘 커버해내느냐라는 숙제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 추천 엔진이 도는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기업이 있고요. 뭔가 알리고자 하는. 그리고 에이전시가 있고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올드한 패러다임의 디지털 생태계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앞장은 이제 3개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뒷장은 이제 4개가 더 늘어난 거죠. 자, 비로소 사용자가 들어왔고요. 사용자의 행태를 개인 비식별로 갖고 있으면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 서플라이어라는 사업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 쿠키 데이터나 애드 아이디 데이터, 즉 유동하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그 사용자를 개인 비식별로 기호와 행태로 바꿔내는 펑션이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 수많은 기업의 콘텐츠 중에 어떤 거 하나를 골라서 누구에게 어떤 매체에 나타났을 때 보내면은 가장 구매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추천 엔진이 소위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DSP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을 다 애드버타이저라고 불렀죠.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 매니저이자. 근데 디맨드 사이드라는 이름을 붙여놨고 미국 친구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매체는 예전에는 그냥 퍼블리셔라고 불렀는데 서플라이 사이드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함의하는 바는요. 자, 매체를 서플라이 사이드라고 부르는 거는 매체가 뭔가를 공급한다는 거죠. 자, 매체가 이런 타겟팅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타겟팅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사용자를 서플라이하는 사이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가 서플라이 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하고요. 기업 광고주는 왜 디맨드 사이드냐? 자, 디맨드를 예전에는 매체를 디맨드했는데 지금은 사용자를 직접 디맨드하기 때문에 디맨드 사이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SP라는 이 웃긴 이름이 나오게 된 게 결국은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즉 기업의 마케팅 광고 효율과 효과를 높여주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DSP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에드텍과 마텍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업이 광고를 돌리는 거를 주로 에드텍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는 DMP라는 펑션이 있어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과연 DSP에만 올려주는 게 DMP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이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광고에 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자체적인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자, 옥션이 가령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확히 11번가는 한 달에 10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유닉 유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가는 1000만 명이 11번가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 11번가가. 자, 근데 11번가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회사에 한 달에 1000만 명이 들어와서 하는 행위는 내가 다 아는데 그 1000만 명 같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선 뭘 할까? 네이버 가서는 뭘 검색하고 경쟁사 가서는 뭘 사고 오프라인에서는 카드 결제를 뭘 하고 다니고 뭐 위치는 어디에 주로 살고 있고 주로 어느 가게를 워크인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궁금하죠. 그리고 피자는 1544 뭐 8800 그런 거.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결국 11번가의 니즈는 1000만 명에 대해서 좀 더 홀리스틱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11번가가 할 수 있는 게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보낼 수 있죠. 자기만의 데이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뭘 하는지 그걸 우리가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11번가의 모바일 페이 첫 번째 화면을 정말 파워풀하게 개인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은 좀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게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택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뭐 마케팅 택의 개념이 상당히 브로드하긴 하지만 혹은 매체 중에 뭐 네이버라고 칠까요? 네이버에 한 달에 3,500만 명이 들어가죠. 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매체입니다. 3,500만 명이 네이버에서 뭐 하는지를 다 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상상을 해보면. 네이버에 들어온 바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뭘 할까? 카드를 뭐 결제하는지 네이버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트라는 서비스를 가동하는 거고요. 자, 즉 네이버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주로 어느 위치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느 가게를 들어가고 등을 네이버도 알고 싶어요. 네이버가 굉장히 파워풀한 매체지만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퍼스트 파티라고 부르고요.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를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드 파티 데이터를 갖고 있는 DMP의 파워가 상당히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사용자 한 명에 대해서 이게 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개인 비직별로 DMP가 저를 아이디를 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은 거 아니? 이 제가 개인 비직별로 온라인 디지털에서 모바일에서 어떤 구매 행위를 하고 어떤 기사를 읽고 어떤 쇼핑몰을 들어가고 얼마나 오래 있었고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영화를 보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그 텔코 데이터라고 하죠. 위치 정보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1588에 어디 전화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주로 백화점에 가서 워크인을 어느 가게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와이파이로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층에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어떤 소비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번째는 제가 그 굉장히 큰 몰들, 예를 들어 SSG, 뭐 11번가 그런 데 가서 정확하게 어떤 구매를 하는지 혹은 오프라인의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어떤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에 그 네 개를 적정하게 알고 있는 DMP, 물론 개인 비식별이죠. 가 있다면은 이 DMP는 데이터를 DSP한테도 올려주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을 기업이나 매체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텍이라고 부르는데요. 협의의 마텍입니다. 근데 이 DMP에 대해서 여기 우리 앵커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이 DMP의 데이터가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15억 개의 쿠키에 4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DSP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 처리를 해서 사용자의 반응, 그러니까 기호에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는 굉장히 그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시간으로 연산을 하는 게 DSP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 내지는 11번가 옥션 같은 지마켓 같은 회사들이 GS샵 같은 회사들이 자기 데이터 하우스를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거죠. 혹은 대형 매체들이 매체의 파워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DMP의 소위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위로만 갔던 게 과거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 기업 쪽이나 매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를 마텍이라 하고 그러면은 이걸 받은 이 매체나 기업은 자기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조합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자유재량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마텍과 에드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DMP와 소위 추천 엔진을 갖고 있는 DSP가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저희 회사가 이 빅데이터 처리 연산 능력과 추천 엔진을 가지고 이 광고 마케팅 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 있으면은 저희는 그리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무려 4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처리 역량과 추천 엔진 역량을 가지고 이 마케팅 쪽에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과 세일즈를 담당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덕트가 나와서 그 프로덕트를 마케팅과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올드 패러다임으로는 머리가 이렇게 돕니다. 어떤 미디어에다가 이 광고와 마케팅 컨텐츠를 내보낼 것인가. 어떤 대행사를 써서 제일기획을 써서 우리 프로덕트 설명을 하고 가장 좋은 컨셉을 잡아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잡아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서 어떤 매체에 내보낼 것인가 라는 화두를 갖게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미디어와 에이전트는 중요해요. 근데 타겟팅이라는 화두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근데 그 타겟팅이라는 화두를 이용을 해서 미디어와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는데 타겟팅이 컨셉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컨슈머의 온라인, 오프라인 빅데이터와 거기에 추천 엔진까지 붙여놓은 타겟팅이라는 화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타겟팅이라는 화두를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 DSP라는 추천 엔진과 DMP라는 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게 저도 저희 회사를 홍보하러 온 게 전혀 아니고요. 지우지 못해서 그냥 써놓은 건데 다른 회사를 써놓는다 하더라도 뭐 거의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로서 혹은 세일즈를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디어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를 보다가 지금은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를 활용하지만 타겟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보는데 그거의 주요한 두 개 기능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역량과 추천 엔진이 중요한 화두가 되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뭐 저희 회사뿐 아니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누가 그랬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똑같이 조선일보닷컴의 모바일을 켜시면 다른 광고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개인화 맞춤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누군가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추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만한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WPP, 옴니콤 같은 우리 제일기획 같은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블록들은 이게 한 400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뭐 하는 회사들이냐? 이쪽이 우리와 같은 브랜드 매니저들이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소비자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인 거죠. 자, 그래서 소위 우리가 바닥이라고 뭐 이제 치면 마케팅과 광고 바닥이 점진적으로 저희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커버를 씌워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생태계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있고 사용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 서플라잉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제 회사들이에요. 익스피리언, 엑시옴,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서플라잉을 하고요. 뭐 버라이존 같은 회사도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또는 뭐 카드 회사도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LG카드는 없어졌고 뭐 현대카드, 신한카드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서플라잉을 하는 사업자들인 거죠. 예를 들면요.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DMP라는 펑션을 하는 회사들이 좀 불편하게 해놨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블루카이, 뭐 클럭스 등등 우리나라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이 DMP 데이터를 받아서 DSP 펑션으로서 추천 엔진을 하는 회사들이 이미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양파를 뻗어서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까지 통해서 그 매체에게 다다르는데 우리가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이태리 장인들이 구두를 짤 때 한 땀 한 땀 짜서 뭐 구두를 만들어서 구두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광고 마케팅 컨텐츠 하나가 여러분들의 PC나 모바일 폰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누군가 그 데이터를 판매하고요. 그건 누군가 가공한 걸 가져다가 야, 이 사람에게 이 시간에 이 매체에 나타났을 때 이 프로덕트를 보내면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연산을 거의 100ms 안에 해서 내보내지는 게 지금 우리의 광고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개인 비식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사용자를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식별 데이터를 갖고 하게 되면 얼마나 타겟팅이 쉽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개인 식별 데이터를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한계를 이런 DMP와 DSP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사용자의 행태와 기호를 점점 더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점점 더 개인 맞춤형이면서 개인의 기호를 잘 파악해내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성성하긴 하지만 DSP가 있고 DMP가 있고 애드 익스체인지가 있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단 디지털 마케팅의 플랫폼만의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 예를 들어 SK텔레콤, LG텔레콤 같은 데들이 자, 네트워크를 깔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CRM을 합니다. 우리 고객을 딴 고객에게 뺏기면 안 되고 딴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그 플랫폼을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B2B2C로 내놓고 와서 아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자, 그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라이존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회사죠. 뜬금없이 AOL을 사더니 야후를 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버라이존은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 사용자들이 야후와 AOL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합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이 정체된 망사업에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 버라이존 같은 텔콤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요한 카드 회사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입자의 위치 정보, 선호 콘텐츠 정보 등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가공한 사용자 데이터를 요런 등에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고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도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합니다. 즉 에드텍, 마텍 회사에 투자를 해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에 항상 함께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그 사용자에게 오프라인 되지 않고 온되어 있으면서 데이터를 던져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뭐 뒤에 QA를 하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DSP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DMP가 어떤 펑션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요 펑션이 되겠죠.
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 그리고 추천 엔진 역량인데, 이게 닭과 달걀을 보면은 네, 순서가 있습니다. 이 DMP, DSP는. 아무리 추천 엔진이 뛰어나도 데이터가 피드되지 않으면은 DSP는 존립할 수가 없고요. 그 얘기는 DMP의 펑션이 향후에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데이터는 뭐 우리가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하는 행태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행태들, 텔코 이 핸드폰을 갖고 위치를 움직이는 행태들이 다 데이터인 거죠. 심지어 이제 IoT로 냉장고를 쓰시고 청소기를 쓰셔도 걔네들끼리도 데이터를 생성해 내거든요.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뭐 데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내느냐라는 관점으로 DMP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P의 펑션은 아주 간단하게는 데이터 서플라이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녹록치가 않은 거죠. 데이터의 분석 가공이라는 게 이게 조사회사나 리서치랑은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요. 죽은 데이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데이터에 몇 천만 명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 살아있는 데이터를 그 추천 엔진인 DSP한테 던지거나 아니면 기업체에 던지거나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체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소위 마케팅 생태계를 굉장히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그 수면으로 뜬 건 아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위 데이터 판매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컨설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가장 파워풀한데요. 주로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가령 저희 DMP 회사의 이름인데요. 이 회사가 가령 예를 들어 11번가의 파이프라인을 API로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 11번가에서는 11번가에 들어온 사용자가 바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가가 할 수 있는 소위 마케팅이라든지 상품을 제안하는 파워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혹은 기업체뿐만 아니라 매체사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네이버에 저희 회사의 DMP가 파이프라인으로 API 연결이 돼 있으면 네이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음에서 뭐 했는지를 얼추 매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고 그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 DMP의 그 소위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서드파티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분석을 해서 기업들이 쓰는 거는 온라인 광고에 쓸 수 있고 그 이메일 마케팅에 쓸 수 있고 자기 웹사이트, 자사의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DMP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오디언스 데이터는 다 갖다가 붙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CRM의 패러다임과 당연히 다르고요. 리서치 회사의 패러다임이랑 당연히 다르고요. 왜냐하면 긁어 올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상상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긁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의 셋으로 만드는 게 결국은 행태 데이터와 기호 데이터 그리고 데모그래픽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DMP의 데이터를 요런데 오디언스 세그멘트를 하는데 쓰거나 광고를 하는데 쓰거나 미디어 바잉을 하는데 쓰거나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오토 데이터가 가져올 디지털 마케팅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나 온라인 행태 데이터나 오프라인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온라인에서의 구매 행태, 그리고 카드 결제, 텔코 데이터, 그리고 온오프의 그 로드샵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근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보안 및 통합이 중요하고요. 또 그 한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수십 개의 채널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페어링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식별자에 대한 비식별, 재식별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관리, DB 결합을 위한 대책기 활용 등의 매우 고도화된 소위 ID 페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쿠키의 개수가 15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이죠. 그 중에 소위 디지털 행위를 하면서 구매를 하는 분들은 3천만 명 내외고,
자, 그러면 15억 개 쿠키를 가지고 저희가 한 4천만 명 정도로 유니크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유니크화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시켜야만 그 한 사용자가 뭐 몇십 개, 몇백 개씩 그 쿠키나 애드 아이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아이디로 페어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재가공합니다. 즉 사용자의 행태와 기호를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유동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심사 데이터나 구매 데이터나 구매 의도 데이터나 크로스 채널 데이터로 바꿔줘서 그거를 앞당에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구매자나 브랜드나 프리미엄 미디어한테 공급을 하는 이게 DMP 회사의 펑션이 되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디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파워풀해질수록 결국 삼성전자 같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물론 삼성전자도 뭐 조만간 온라인으로 디바이스를 팔겠죠. 네, 자동차도 그렇게 판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프리미엄 미디어, 뭐 네이버 다음 같은 뭐 작은 데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형성하는 그 생태계를 형성하는 이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이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DMP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소비자가 막바로 A시다, B시다, C시다 하면은 저거는 비식별 안 된 상태가 되버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 범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좁혀서 갖고 가느냐가 결국은 가치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A다, B다는 특정을 합니다. 이미도, 지금도. 저희 회사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특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식별인 이유는 우리가 개인을 식별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게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뭐 병 정보, 그리고 정치 성향 그런 걸 빼고는요. 예를 들어 그 남성 여성이다라는 건 개인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동에 산다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을 아주 정확하게 데모그래픽을 파악하지 않은 상에서는 개인 한 명을 특정합니다. 그런 그 아이디를 저희 회사가 주죠.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저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를 준 상태에서 물론 뭐 구글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물론 회사마다 그 사용자가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느냐를 추론해내는 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디, 개인 비식별 아이디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확히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디지털에서의 행태, 오프라인에서의 카드 구매 데이터, 그리고 텔코를 통해서 위치 데이터 등을 알고자 하는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사용자를 한 명 한 명으로 저희가 쪼개서 쫓아다니는 거는 개인을 식별하는 거에는 그 유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 부분에서 그분 어느 동네에 어느 남성이다 여성이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때의 나이대가 나오고 네. 그 나이대에서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기호도가 쭉 나오고 네. 이제 그거 하고 결국은 각각의 그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고객들이 동의를 한 자기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적에 자기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그 구매를 한다든가 뭔가 볼 적에 그 광고를 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고객들에 대해서 자기가 서칭하는 그 가정에서 탁탁 튀어나오는 팝업 광고를 갖다가 그 부분이 결국은 결합이 되면 아주 강력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 같은 회사들, 그 플랫폼 회사들이 데이터를 사올 때는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동의를 받지 않고도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항상 중국은 원천적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네거티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스트릭트하죠. 근데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플랫폼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추세로는 뭐 거스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생태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아무리 저희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정확히 알려고 해도 결국은 원천적인 데이터가 개인 비식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역량을 가지고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사람 특정인에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보냈을 때 구매 확률을 높이느냐라는 소위 알고리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케팅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땀 한 땀 짜야 이 광고가 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동 원리가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PC나 모바일을 키면 이미 이제 0순위로 저희 DMP가 개인 비식별로 제가 어떤 검색을 했고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고 뉴스 기사를 뭘 봤고 어디에 반응을 했고 지난 최대 3개월까지도 거기에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카드 결제는 주로 뭘 하고 이 사람이 주로 동선이 어떻게 되고 등을 알고 있는 거죠. 개인 비식별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제가 모바일 폰으로 매경의 기사를 보기 딱 그 순간 여기 광고 인벤토리가 생깁니다. 그럼 인벤토리가 생기면 예전에는 매경이 영업을 해서 누가 들어가도 똑같은 광고 콘텐츠가 떴는데 지금은 어떤 메커니즘이 도는 거 하니 이 영역에 대해서 소위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비딩을 시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그러면 SSP를 통해서 광고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저희 같은 DSP들한테 비딩을 시킵니다. 그럼 저희 같은 DSP는 각각의 로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용자의 행태를 기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 회사는 이 사용자의 평소 행태를 봤을 때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는 게 가장 매경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또 매경에 들어갔을 때랑 조선일보에 들어갔을 때 이 마케팅 컨텐츠에 반응하는 확률이 달라져요. 또 몇 시에 들어갔냐도 달라지고 어느 요일에 들어갔냐도 이 사람의 구매 행위가 바뀝니다. 자, 그런 걸 연산을 해서 이게 월요일 아침이라 08시라고 하면 저희 회사는 나이키 운동화 중에 이 남자가 좋아할 만한, 이 남자가 나이키에 직접 반응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남자의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나이키 운동화를 매우 스페시픽한 걸 보내는 거죠. 특정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근데 반면에 다른 플랫폼은 이 사용자의 행태를 봤을 때 구호단체를 보내는 게 가장 반응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사가 원천적으로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유동하고 있는 소위 함량이 떨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 같은 사용자의 기호를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나이키라는 광고를 가지고 신발 컨텐츠를 가지고 이 영역에 클릭당 310원으로 비딩을 하고요. 다른 DSP는 세이브 더 월드를 가지고 320원의 비딩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회사가 떨어지고요. 이 경쟁사의 광고가 이 사용자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제주도 사는 분이면 제주일보를 가시건 매경을 가시건 다음을 가시건 계속 세이브 더 월드가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기호가 정확히 저희가 판단한 게 맞았을 경우에는 이분이 세이브 더 월드를 계속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쟁사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플랫폼들은 매체 이 마케팅 인벤토리, 광고 인벤토리를 살 때는 매체의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를 합니다. 근데 이 영역을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으면 과금을 기업에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DSP 2번이 320원에서 310원, 300원으로 낮추거나 다른 컨텐츠를 내보내죠.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나오면서 저희가 바라기는 클릭돼서 구매가 되도록 하는 게 이 메커니즘이고요. 결국 이 사용자가 디지털 행태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왼쪽으로 그 비딩이라는 이 속성이 생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소위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딩을 해서 많이 그 위닝을 할 수도 있고, 소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이 비딩을 하고 많이 위닝을 할수록 더 좋은 DSP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비딩을 하고 많이 위닝을 한다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사용자에 대한 기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DMP만이 사용자의 정확한 기호를 가지고 아주 최적의 정확한 금액으로 비딩을 했을 때 비딩도 많이 하고 위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저라고 하면 제가 검색한 거, 쇼핑몰 들어갔던 거, 카페에 갔던 거, 카드 결제한 거, 위치를 가지고, 물론 이거는 아직은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일부는. 그걸 개인 비식별 쿠키나 넌쿠키 또는 애드 아이디로 물어서 저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이 수단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속성을.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검색 광고가 파워풀한 거는 검색어라는 매우 스페시픽한 컨텐츠를 쳐넣기 때문에 검색 광고가 파워풀한데, 마치 이 사람이 제가 행태를 하면서 단어를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단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저희 같은 플랫폼은 단어 300만 개의 꾸러미로 보는 거죠. 근데 단어 300만 개가 모이면 분명히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카테고리가 잡힙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가장 이 사용자가 반응할 만한 확률이 높은 콘텐츠를 저라는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타겟팅이라는 화두를 소위 기계가 판단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전히 타겟팅이라는 화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겟팅을 잘하면 마케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서비스도 매우 좋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화두는 타겟팅을 잘한다는 얘기는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얼마나 그 사용자를 잘 사오냐라는 화두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저라는 사람이 어떤 프로덕트에 타겟팅이 된다고 하는 걸 명확히 안다 하더라도 제가 네이버에 들어갈 때가 있고 조선일보에 들어갈 때가 있고 제가 만약 제주도가 고향이라면 제주일보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저를 비싸게 사는 겁니다. 네이버는 직면이 비싸잖아요. 제주일보에 들어갔을 때 저를 바잉하면은 가장 싸게 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걸 프로그래마틱 바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저의 데이터를 시작해서요. 이거를 기호로 바꾼 다음에 타겟 유저를 정한 다음에 이 사용자를 가령 예를 들면 네이버에 갔을 때는 절대 사지 않고요. 네, 가장 싼 매체에 나타났을 때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마케팅 ROI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타겟팅을 정확히 함으로써. 그래서 그 사용자를 가령 제주일보에 갔을 때만 사게 되면 사용자를 산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임프레션이라는 개념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제주일보에. 자, 그러면 그랬을 때 클릭과 빗을 시켜서 컨버전을 시키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래마틱 바잉이라는 요 화두에 있어서 기술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프로그래마틱 바잉이라는 거는 이 사용자가 마케팅 컨텐츠를 보냈을 때 얼마나 클릭할 확률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얼마나 구매할 확률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비딩으로 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댑티브 임프레션 컨트롤이라는 거는 가장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적합한 코스트를 치르고 사오게 되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타겟 유저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 사용자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는지, 이 사용자가 PC와 모바일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거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보고 있는지 등을 이제 분석해내는 게 소위 타겟 유저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편의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린 그 광고 하나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돌려요. 자, 애드 리퀘스트가 이제 광고 기업에서 나 마케팅 콘텐츠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면요,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컨텍스트에 있는지, 캠페인 캔디데이트는 뭘 보내야 될지, 이거를 광고를 내보냈을 때 얼마나 클릭이 되고 얼마나 컨버전이 나올지, 그 다음에 이 광고를 사용자가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를 다 하기 때문에요, 어떤 광고를 내보내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지 랭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캠페인을 형태로 내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비딩을 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 프로세스가 소위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사용자에게 매체의 사용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콘텐츠를 내보낼지를 100ms, 눈 깜짝할 사이에 돌려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연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쓰는 기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물론 뭐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사용자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라 거의 4천만 명을 돌리기 때문에, 또 광고주도 뭐 기업도 뭐 2,000개, 3,000개가 돌고 있으니까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예, 편의상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예. 또한 그 DMP라는 펑션도요. 자, 데이터 프로바이더로부터 퍼스트 파티로도 사오고, 세컨드 파티로부터 사오고, 서드 파티로부터 사오는데, 결국 데이터를 컬렉터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주고요, 유저 프로파일을 뽑아내고, 베이직 세그멘트를 하고, 인터레스트를 뽑아내고, 데모그래픽을 추정하고, 지오그래픽을 추정하고, 레코멘드하는 뭘 아이템을 줄 건지를 역시 똑같이 머신러닝을 써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DMP라는 펑션이 가져야 되는 기술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사용자를 봤을 때 향후에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 즉 마케팅 콘텐츠에 반응을 하겠다는 거를 추적하고 변화하는 거에 대한 소위 예측 기능을 가져야 되고요. 자, 데이터를 누구나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아이디를 페어링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쇼핑몰과 저희가 협업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전동 칫솔 브랜드의 잠재 고객을 좀 더 넓히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동 칫솔을 쓰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좀 치아 관리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좀 여유가 있거나 뭐 등등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한 액션은 그 기업 쇼핑몰이 갖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전동 칫솔을 상품을 검색한 유저를 찾아냅니다. 검색을 했거나 뭐 들어갔거나, 자, 그 데이터에 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쇼핑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전동 칫솔을 네이버에서 검색했거나 구글에서 검색했거나 아니면 다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유저를 확대해 보는 거죠. 더 재밌게는 그 오프라인 제휴 데이터를 가지고요, 실제로 카드 결제를 3개월 내에 치과에서 진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 쇼핑몰에서 전동 칫솔 검색했던 분들, 근데 그 쇼핑몰 바깥에서 전동 칫솔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분들, 실제 오프라인에서 3개월 이내에 치과 진료 이력이 있는 분들을 붙여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쇼핑몰이 갖고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쇼핑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용자까지 확대해서 그 전동 칫솔을 마케팅하고 싶었고, 그런데 마케팅을 할 때 좀 더 마케팅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치과 진력이 있는 사람들로 줄여서 마케팅을 또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마케팅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풀이 너무 적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된 케이스니까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DMP 데이터 기반의 추천 엔진 유즈 케이스라고 써놓은 게 결국은 빅데이터 처리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추천 엔진을 얹어놨다는 거고요. 자, 게임사 퍼블리셔가 게임이 나오면은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근데 게임사의 경우는 그 소위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죠. 한 30분 돌려보고 뭐 반나절까지도 안 돌려보죠. 퍼포먼스가 나지 않으면 바로 광고를 끕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 쇼핑몰, 게임사인데요. 저희가 뭐 텔레콤의 모바일 게임 유저, 카드의 그 결제 유저, 그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로서 게임 유저를 이제 붙여본 거죠. 그거는 결국 그 게임 회사가 갖고 있는 퍼스트 파티와 저희가 갖고 있는 서드 파티를 붙여서 마케팅을 했던 사례가 되고요. 패스트푸드 그 햄버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핵심 경쟁사, 그 햄버거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혹은 패스트푸드점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을 한 경우가 있고요. 교육도 초등교육 관련한 카테고리 카드 결제한 거, 특정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들, 요런 거죠. 요런 사람을 가지고 디지털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타겟팅을 합니다. 미용에 대해서는 미용, 즉 화장품, 병원, 피부, 마사지 중에 결제 데이터를 쓴 사람들을 디지털에서 찾아서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체중 감소하는 그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타겟팅을 시킨 거고, 증권 앱 같은 경우도 역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유저를 확보를 하는데,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카드 결제 데이터를 하는 걸 가지고 요 사용자를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그 생태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다 데이터의 힘입니다. 우리가 개인 비식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개인을 식별하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데이터를 유동하고 있는 함량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용자의 기호를 추론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신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이제 추천 엔진 플랫폼으로서 DSP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과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거의 100% 빠짐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DMP 데이터와 같이 연동을 해서 소위 추천 엔진을 돌리는 케이스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계속 더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죠? 사전 질문하셨던 것 같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이분은 전통적인 마케터라고 본인이 소개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온라인 쪽, 그다음 모바일 쪽 디지털 마케터로서 계속적인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접근이 가장 용이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 질문 먼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디지털 마케팅 관련돼서 어떤 스텝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추천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으신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령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11번가의 마케터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의 마케터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질문을 주신 분이 소위 그 기업의 퍼스트 파티를 많이 갖고 계신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데이터를 운용하는 것에서부터 그 마케팅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 데이터가
그 소위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그 트라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매니징해서 마케팅 광고를 하는 게 이 컨셉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내부 데이터를 일단 운용을 하셔서 그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는 게 온 더 잡 트레이닝으로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동감하는 말인데 사실 이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는 기승전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빨리 그걸 먼저 한번 만져보는 게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불타는 금요일을 한번 보내볼까요? 네, 잠시만요. 간단한 자기소개가 필요하고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IT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아이디 페어링이 중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하시는데 공감을 하는데, 이 부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중에 결과를 정답을 사실 알기 힘든 상황인데 네, 학교에서 오셨으니, 네, 저희도 그 R&D 센터를 지금 3년째 와사다 대학교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사들이 나가 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운영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추천을 해서 그게 얼마나 그 사용자에게 반응을 하는지를 저희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니까요. 버켓 테스트를 엄청 큰 데이터를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디 페어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만약 한 사람, 제 아이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 텔코를 상상을 해서 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툴바를 쓰거나 SK텔레콤을 쓰거나 뭐 현대카드를 쓰면은 그 데이터들이 다 아이디가 따로 옵니다. 3개가 생성되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제가 네이버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DSP와 네이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또 하나 생깁니다. 4개째 생기는 거죠. 제가 11번가에서 어떤 행위를 했던 거를 이 DSP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1번가에서 어떤 상품 보시면 그게 조선일보를 가도 쫓아다니고 중앙일보를 가도 쫓아다니고 그런 상품들이 있으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아이디가 또 생성됩니다. 그럼 5개가 생성됐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페어링 하느냐, 또 뭐 제가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바꿀 때마다 아이디가 또 생성되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아이디가 100개 생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이 DMP에서는 하나의 아이디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추론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정확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쿠키 아이디를 PC에서 15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쿠키 아이디가 생겨도 저희가 그거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페어링을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페어링을 15개의 쿠키를 가지고 4천만 명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정확한 실제 데모그래픽을 모르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그래도 이 마케팅이라는 화두에서 다행인 거는, 만약에 어떤 분이 실제는 80대 할아버님인데 뭐 야동도 보시고 스포츠카도 보시면 그분은 30대 중반의 소비 행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이 개인 비식별의 DMP랑 DSP가 굳이 그분의 실제 프로파일을 알 필요가 있을까? 알면 좋겠죠. 알면 좋지만 저희가 딜리버리하는 컨텐츠는 그 할아버지의 한 사람의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공부하는 류의 소위 소비 행태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용자의 행태를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케이스를 점진적으로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70%, 80%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라는 정도의 답도 좀 내는 것 같긴 하던데,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개 있네요. 한 개씩만 하시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커뮤니케이션 쪽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일단은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마케팅, 그러니까 저 문과다 보니까 일종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까지는 준비가 해도 되고, 데이터 마케팅 쪽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R하고 파이썬이랑 기본적인 그런 마케팅, 아까 말했던 뭐 STP라든가 코피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준의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좀 지금부터 더 준비할 수 있는 거가 있다면은 이런 인재를 내가 채용하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아, 네. 면접을 보고 싶은 친구가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 회사에도 그 조직이 크게 3개가 있어요. 저희 같은 플랫폼 회사가 되게 비슷한데요. 테크 조직, 엔지니어링 조직이 있고요. 저희는 SI 회사가 아니라 저희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항상 기업에게 열어놓기 때문에 세일즈 조직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현장 조직인 세일즈와 테크, 엔지니어링 사이에 저희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는 PM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자, DMP를 통해서 이게 저희가 사용자의 행태 구분을, 기호 구분을 할 때 항상 엔지니어링과 소위 문과생들이 같이 합니다. 심리학과생도 있고요. 그래서 문과생들이 문과생이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회사는 심리학과에서 케이스를 많이 해본 분들 선발을 하거든요. 심리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통계도 다룰 줄 알고 케이스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소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사용자의 행태를 어떻게 텍사노미를 줘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인사이트가 좀 더 있으세요. 눈가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건 사용자의 기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게 저희의 과제거든요. 그게 엔지니어링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알면 좋겠죠. 말씀하시면 알면 좋지만. 네. 잠시만요.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십니다. 오늘 손이 많이 드시는데요. 저는 소셜커머스에 있다가 광고주 쪽으로 왔는데 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광고할 때 와이드 플래닝 말고도 다른 부동산을 갖잖아요. 그럼요.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표적인 회사 3개 정도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어플리케이션을 광고할 때는 어떤 회사가 더 최적화돼 있고 이런 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DSP라고 무조건 DMP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DSP에서 DM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DMP를 취급하는 건데 DMP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구체적인 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일 좋은 건 그냥 써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결국 아까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뭐 구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개인 비직별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그 개인 비직별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에 뭐랄까요, 페어한 게임을 하는 거죠.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도 실제 프로파일 데이터를 갖고 타겟팅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페이스북의 문제는 이 생태계 내에서 기업이 페이스북에서 마케팅 ROI를 내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핫해진 생태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써보시고 그런 건 다릅니다. 가령 뭐 저희 같은 회사는 유난히 그 데이터가 강한 카테고리가 교육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얘기는 교육 쪽 유저를 저희가 굉장히 잘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결국 뭐랄까요, 각 DSP나 플랫폼마다 각자의 블랙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SOP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좀 핏이 맞는 플랫폼들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DLP를 안 하고 있는 DSP가 미국 시장에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DLP만 해서도 뭐 아직 마텍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미국 시장은 엄청 크기 때문에 DLP만 해도 소위 수익이 되고요.
특히 데이터 서플라이어 같은 회사는 여기 들어있는 회사는 이게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을 만한 행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텔레콤, 카드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그 메인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코끼리 주스켓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 팔려고 그런 회사들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이거 내지는 이걸 하려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일종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DMP 기반의 DSP를 한 게 한국 시장에 DMP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음부터 한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DMP가 활성화가 되면은 좀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좀 협의를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단순히 그 데이터를 DSP한테 파는 구도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DMP 회사가 구분되어 있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하거든요. 이런 그 기업에게 제안을 할 때도 DMP 팀과 DSP 팀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근데 시장이 점점 커지면 아마도 저희 자회사인 DMP TG360도 이쪽으로 세일즈 볼륨보다 이쪽으로 가는 볼륨이 더 크거나 내지는 다른 DSP한테 판매하는 볼륨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궁금한 거 엄청 많으시네요. 네, 마케팅 회사에서 이팀 활동을 하고 있는 신정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케팅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한 페이스북과 120개월 정도를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그 DSP 중에서 어떤 게 더 광고 효율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일단 광고 효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써보면 그건 나오겠죠. 광고 효율이라는. 근데 그 프로덕트의 단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리워드 플랫폼도 쓰잖아요.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무슨 라떼인가 뭐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것처럼 무조건 이 앱을 다운로드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목적성을 가진 앱들이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앱 다운로드는 많이 되는데 이제 진성 유저가 많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앱을 다운시키는 거를 단기간 내에 최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데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신 그 프로덕트이 지금 막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미 나와서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막 나온 거라면은 저는 페이스북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판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입소문을 내야 되고 근데 그게 그 초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면은 페이스북은 굉장히 좋은 매체가 맞지만 네, 구글이나 저희처럼 굉장히 큰 사용자 폭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좀 더 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점점만 하시고요. 질문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보통신 회사에서 그게 부처니까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한데요. 아까 분석 언어니까 잠깐 나왔지만 여러 언어를 같이 조직해서 쓰시는지 와이프는 아니면 하나의 표준에 해당하는 거로 그런 기술을 쓰고 계시면 궁금합니다. 다른 기술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지. 그거는 저랑 따로 네, 저희는 좀 화장을 많이 쓰는 네, 편입니다. 네. 사내 비밀이고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나 질문 드릴 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이드플레이스의 타깃팅 페이지나 크리티엄이나 등등을 다 같이 싸잡아가지고 그냥 매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애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DSP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애드 네트워크, DSP 그리고 매체 정확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GDN이나 트위터 그리고 최근 화두되고 있는 카카오 GSP 이런 매체들 사이에서 핑게이츠의 짱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경쟁사에 보시면 아시죠? 아유, 그렇죠. 네. 자, 일단 그 펑셔널 얘기를 하셨는데요. DSP라고 불리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차별화점은 뭔가 하니 사용자의 아이디를 직접 물어서 타겟팅을 하는 데를 DSP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대신해서 마케팅의 효율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매체를 갖고 브로드하게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용자를 물고 사용자가 어느 매체에 가든지 간에 타겟팅을 시켜주는 게 DSP고요. 애드 네트워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요 중간, 여기가 매체잖아요. 여기가 DSP고 요 중간에 순서대로 있는 게 애드 익스체인지, 애드 네트워크, 서플라이 사이드가 요 중간에 왼쪽부터 애드 익스체인지, 애드 네트워크,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 있는데요. 애드 네트워크를 여쭤보셨는데 애드 네트워크는 이런 겁니다. 가령 DSP처럼 사용자를 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상을 해보자면 네이버의 그 시스터 그 매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는 매체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 매체에 DSP를 붙여서 광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매체 모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애드 네트워크라고 있죠. 야후도 애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DSP는 아니지만 거대 매체들이 애드 익스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매체들을 모아서 애드 네트워크만 할게. 협의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그렇고요. 저희 회사의 장점, 차별화라는 거는 저희도 항상 경쟁하면서 저희 좋은 점은 저희 데이터에 기반한 이 마케팅 플랫폼 산업 내지는 좀 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보면 저희도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DMP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데이터를 다루는 집들은 회사들은. 자,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데이터에 강한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걸 기억하시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는 기억하는데 안성기 씨가 등산을 하다가 핸드폰을 뚝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서 고장나지 않고 주시면서 한국 지형에 강한 핸드폰 애니콜을 저희가 한국 사람 데이터에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사오고요. 또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는 마케팅 광고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사용자의 데이터가 많은 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사용자 쪽에서도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위에 아래에서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카드 회사랑 제휴를 해서 국내 최대 카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휴를 해서 그 아이디를 페어링한 지는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정보와 저희가 갖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사용자의 구매 행태 정보를 합치고 텔코랑도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카드 회사도 그렇고 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으로서 그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텔코나 카드 회사들은 일종의 공익의 명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물론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카드 회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어요. 텔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존의 카드 사업이나 텔코 사업이 다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버라이전 같은 회사들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텔코나 카드 회사들은 다 이 사업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협업을 저희랑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 데이터에 강한 DMP 플랫폼을 가지고 DSP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 DMP 회사의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기업에는 데이터를 드리거나 조합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오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 마케팅 쪽에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을 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이나 에드테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메터리얼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약간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 분석을 하던 사람들이 이커머스나 이런 마케팅 쪽을 이제 공부해서 접근을 할 때 뭐 참고할 수 있는 뭐 서적이든 자료든 그런 어프로치를 좀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닷컴에서 가셔서요. 에드텍 마텍이라고 치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1년 전, 2년 전 대비해서 보면 예전에는 컨셉에 있던 그 개념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로 변해져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이걸 실제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시다면 그 자료는 뭐 너무 차고 넘쳐서 공부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다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이런 회사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DSP, DMP, 데이터 서플라이어까지. 루마라든가 뭐 치프마켓이라든가 되게 굉장히 많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찌려보시면서 협박하신 질문 꼭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 하나만 더 말겠습니다. 네. 예. 아니, 질문 드리면 아까 그 소속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네. 저는 그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그 실무자고요. 지금 뭐 PM도 하고 책임자로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 데이터 위주로 오프라인 데이터 위주로 하는데 아까 DMP 플랫폼에서 그 저도 광고 쪽에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어떻게 보면 초점을 좀 찾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초점을 좀 더 찾아보고자 왔는데요. 그 DMP 플랫폼에서 뭐 카드 데이터하고 유동 인구 데이터를 같이 동진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데이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DB만 땡겨서 그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매하는 용도로만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현재 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까 뭐 데모그래픽 데이터로 비교하게 하셨는데 사실 오프라인 쪽에서는 벌써 그 이마트가 출점을 하나 하더라도 어디다 출점을 할지 예상 매출까지 그 취업 인구나 직장 인구 그 거주 인구들 다 유동 인구하고 주택 시설 따져가지고 출점 전략까지 기업들에 대해서 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터는 좀 많이 나름대로 진도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온라인 데이터 쪽에서 어떤 식의 지금 기획 쪽에서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서드파티 그 데이터 서플라이어 중에 외국 업무 사례가 많겠지만 카드하고 유동인구 외에 뭔가 좀 그 오프라인 쪽에 좀 현재 쓰시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현재 궁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카드 결제 데이터를 받는데요. 거의 한 일주일 상간 데이터를 받으니까 상당히 바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입니다. 저희가 에드아이랑 카페아이를 15개를 데이터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휴된 카드 회사에 어떤 사용자가 PC에 접속하거나 여기 접속을 하면요. 저희가 에드아이나 키값을 페어링을 시킵니다. 그렇게 페어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사용자의 디지털 행태와 그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떤 결제를 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히는 받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상당히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사용자가 남자 여자인지 당연히 받고요. 어느 동네에 사는지 동선 받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아이템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받는데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말씀드린 대로 카드 회사가 이거 하려고 하지 않고 다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심지어 격주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해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도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마케팅적인 활용성이 고도화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 회사는 카드 데이터만 있잖아요, 결제 데이터가. 반면에 저희 회사는 바로 그 사용자들의 디지털화해서의 형태와 구매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걸 실시간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일단 카드 회사 있고요. 카드 회사 있고, 텔코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텔레코뮤니케이션 회사도. 근데 텔코는 갖고 있는 데이터의 속성이 위치 데이터, 제가 개인 정보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건 리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단순히 위치 데이터를 보지 않고요. 주로 좀 보는 게 워크인 데이터를 봅니다. 어느 가게에 워크인을 했느냐.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소액 결제. 그리고 여기 전화하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까지 저희가 아이디 페어링을 통해서 인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죽어있는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있는 벤더 중에는 와이더 플래닛이 기준점이 돼줬었습니다. 한 2012년, 13년부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품었는데 구이시 대표님이 해나가신 이 확장성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이게 법망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시대를 따라가게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는 방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계속 놀랍게 계속 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주목을 해주시면 이렇게 확장돼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국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저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아마 바로미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일주일 정도 지금 해외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만나뵙겠다고 와주셨어요. 불타는 금요일 우리 구이시 대표님께 큰 박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